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태수 작가의 에세이집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입니다. 네. 현대인의 어떤 일상, 또 행복에 대한 잔잔하지만 꽤 깊은 성찰이 담겨 있죠. 네, 맞아요. 뭐랄까? 경쟁이나 비교에 좀 지친 우리들한테 잠시 좀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한 행복,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은 당신의 일상에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생각거리들 같이 꺼내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 어린 시절하고 어른의 행복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릴 땐 뭐 주말 늦잠만 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맞아요. 그랬죠. 네, 근데 어른이 되니까 꼭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이라도 올려야 그래야 뭔가 행복이 완성되는 것 같고 그런 기분 든다는 이야기. 확실히 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복? 이런 걸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그런 순간 없으셨어요?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런 변화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외부의 인정, 뭐 시선,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면이 있겠죠. 네. 해수 작가의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좀 다른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뭐 거창한 성공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불행하지 않은 상태, 그 자체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죠. 아, 불행하지 않은 상태. 네. 예를 들면 뭐 햇볕에 잘 마른 이불 냄새 맡으면서 문득 어린 시절의 그 평화로움 같은 거 느끼는 순간이요. 특별할 거 없어 보이지만 그 안운함이 주는 만족감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 불행하지 않음에 같지요.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종종 특별한 행복만 기다리느라고 이미 곁에 있는 평온함 같은 걸 놓치는 것 같아요. 뭐 베란다 햇살 아래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라든지 네네. 퇴근길에 우연히 본 노을 같은 거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에 작가는 주목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바로 그 주목하는 태도인 거죠. 뭐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음, 어쩌면 행복이라는 건 발견하는 능력에 달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딱히 불행이 없는 하루, 이게 얼마나 괜찮은 상태인지 그냥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작은 순간들, 당신은 얼마나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저도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였어요. 네네. 그 부분. 네,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좀 사소한 일에 짜증내게 된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체력이 좀 남아도는 날에야 아내한테 뭐 데리러 갈까? 묻거나 김치찌개 끓여줄 여유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이 부분의 핵심 통찰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다정함, 사랑 이런 감정조차도 결국은 신체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어떤 물적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일리 있네요. 네.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오면 정작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좀 날카로운 모습만 보이게 되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그래서 작가가 단순히 뭐 몸짱 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려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개인 건강관리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관계를 돌보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확장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인 거죠. 와. 네. 당신의 체력 관리가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당신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운동의 의미를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군요. 신체 에너지를 넘어서 그 힘든 상황을 버텨내는 정신적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이 부분? 매일 반복되는 그 고된 출퇴근길. 아,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이는 뭐 200충, 300충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느껴지는 무력감 같은 게 그려지죠. 월급 2, 300만 원대 받는 사람들을 벌레에 빗대서 비하하는 이런 혐오적인 신조어들 앞에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정말 그런 말 들으면 힘 빠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작가는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거예요. 매일 그 지옥철 견디고 또 뭐 상사 비위 맞추고 꾀부리지 않고 출근 도장 찍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버티기인지 스스로 인정해 주자는 거죠. 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 네, 여기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 심리학에서는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말하는데 이게 꼭 특별한 사건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일상의 마모를 견뎌내는 그 꾸준함 자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 길러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당신의 그 꾸준한 하루하루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을 단련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격려인 거죠.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능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런데 때로는 또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물론이죠. 그만두는 것도 용기, 그만두지 않는 것도 용기 편에 등장하는 제인이라는 분 사례가 딱 그렇죠. 힘든 회사 생활을 진짜 견뎌서 성과도 내고 신뢰도 얻었는데 결국 남은 건 정신과 진단서였다는 거. 아, 네. 안타까운 이야기였죠. 주변 사람들은 근데 오직 커리어만 걱정하고요. 여태까지 한 게 아깝지 않아? 조금만 더 버텨봐 이러면서요. 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개인의 생활, 그러니까 뭐 정신적, 육체적 건강 이런 것보다 사회생활, 커리어나 평판 이런 걸 얼마나 우선시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좀 소모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정신과 의사의 요새 잠은 제대로 주무시나요? 이 평범한 질문에 제인 씨가 무너졌다는 이유가 참 인상 깊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 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생활을 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이게 참 돈이 되는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어쩌면 돈과 시간이 드는 내 생활은 계속 뒤로 미루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글이 당신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당신도 멋진 사회생활을 위해서 너무 많은 내 생활의 영역, 뭐 잠, 식사, 휴식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걸 희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고요. 뜨끔한데요. 그런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가 개인 문제를 넘어서 좀 사회적 현상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 이 글에서는 요즘 만연한 혐오 문화를 지적하잖아요. 네, 그렇죠. 월급 액수나 옷차림 같은 걸로 서로 막 조롱하는 소위 대혐오 시대라고 표현했죠. 네. 작가는 그 근본 원인을 자존감 부족에서 찾아요. 여기서 자존감이란 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인데 이게 좀 타인의 평가를 통해 완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서로에게 충분한 인정이나 격려를 보내기가 좀 힘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을 깎아냄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동한다는 분석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래서 해결책으로 뭐 거창하게 사랑하자, 이해하자 이런 거 대신에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를 그냥 좀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 네, 미워하는데도 에너지가 드니까 그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최소한의 무관심, 뭐 넌 그렇구나 정도의 좀 건조한 존중만으로도 혐오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조한 존중.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느끼는 그 혐오감, 그게 정말 당신 안에서 비롯된 건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는 뭐 미디어나 SNS가 주입한 건 아닐까요? 하고요. 그 질문 정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안의 감정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소음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외부 평가에서 좀 벗어나서 내면의 힘을 키우는 이야기도 나오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부분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 개념이 소개되잖아요. 네네.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의 어차케 이 세계의 짱은 나다. 뭐 이런 메모나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공연 전에 여기 있는 애들 다 내 밥이야. 이렇게 외치는 주문처럼요. 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말이 시가 된다는 걸 사회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아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믿으면 그 믿음에 맞춰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작가는 우리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고 또 겸손을 강요당하면서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해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자기 방어적인 말이 오히려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생각할 때 많죠. 네. 그래서 남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좀 의식적으로 심지어는 계산적으로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방향을 틀어서 포기를 도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나도 부족하지만 뭐 남들도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좀 힘을 불어넣어도 괜찮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중요하네요. 그렇게 내면의 믿음을 다지는 것과 더불어서 일상의 행복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름 붙이는 태도도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아내분 이야기요? 네, 아내는 매일 아침 행복의 이름표를 붙인다는 글에서처럼요. 건조기에서 막 나온 따뜻한 이불에 얼굴을 묻으면서 또 맛있는 임식 조합을 발견했을 때 반려묘가 반겨줄 때마다 아내는 계속 아, 행복해! 이렇게 외친다고요. 네. 반면에 작가 자신은 과거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아꼈다고 고백하죠. 네, 웬만한 즐거움이나 뿌듯함 정도로는 감히 행복이라고 부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좋은 순간들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서 삶이 좀 건조해졌다고요. 공감되네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분홍빛 하늘을 보고 용기를 내서 아, 행복하다라고 작게 을조려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인 거죠. 관점의 전환. 네. 행복이 어떤 대단한 성취 끝에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매 순간 발견하고 선언하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찾아내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어떤 아주 작은 순간에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보시겠어요? 행복을 선언하는 용기. 아, 이것도 참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경험이 부족한 이들, 소위 뉴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비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나라 편인데요. 아, 네. 그 부분도 좀... 네, 신입사원이나 사회초년생한테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처음이라 서툰 걸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꼬집죠. 질문하기조차 눈치 보이는 환경 말이에요. 여기서 뉴비는 원래 게임 같은 데서 초보자나 신참을 뜻하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작가는 이런 좀 가혹한 분위기가 사회 초년생들을 각종 사기 범죄, 특히 전세 사기에 아주 취약하게 만든다고 분석해요. 아, 전세 사기 심각하죠. 네. 기댈 곳 없이 혼자 모든 걸 알아서 잘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사기꾼들의 그 교묘한 말들, 뭐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구한다, 이런 식의 압박이나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식의 거짓 호의,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집값의 상당 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형태라 피해 규모가 정말 막대할 수 있는데 도움 청하기 어려운 초년생들이 주타겟이 된다는 현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의 피해자 중 70%가 사회 초년생이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와, 70%나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작가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순히 사기꾼 처벌 강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똑똑한 뉴비를 만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네, 맞아요. 모르는 걸 편하게 묻고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실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요. 뭐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식의 꼰대 같은 말 대신해요. 그렇죠. 여기서 작가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게 단순히 뉴비만을 위한 어떤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뉴비만을 위한 게 아니다. 네,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게임에 비유하면서 신규 유저, 즉 뉴비가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그 게임 자체가 망한다고 경고하죠. 여기서 기존의 숙련된 플레이어들을 뭐 고인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 고인물이 뉴비를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게임 생태계,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아, 필수적인 행위다. 네, 전세 시장이든 뭐 출산율이든 취업 시장이든 모든 분야에서 신규 참여자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돕고 정보를 나누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란의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네, 경험 많은 당신이 이제 막 시작하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이나 정보 공유가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태수 작가의 에세이를 통해서요. 어른의 삶과 행복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참 깊이 있게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랬네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부터 다정함을 위한 체력 관리의 재해석, 또 외부 시선이나 혐오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자세, 자기 믿음과 긍정적 언어의 힘, 행복을 미루지 않고 선언하는 태도, 그리고 다음 세대, 즉 뉴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시하는 게 어쩌면 아주 거창한 해결책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 속의 작은 실천들은 분명히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햇살 좋은 아침의 공기를 잠시 음미하는 것, 지친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잘 버텼다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 스쳐가는 기분 좋은 순간에 행복하다 이렇게 속삭여보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당신의 일상을, 나아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온기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당신의 조용한 강함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당신 곁에 누군가를 위해서인가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의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